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이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내용은 심푸sem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강의 듣고 심푸셈 내용을 이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보면 춘추 필법에 따라서 이제 사필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왕사후에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춘추관에서 실록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이제 제 연도에 따라서 그 실록청 안에 이제 그 밑에 가를 두죠. 보통 3년 기준으로 해갖고 가를 하는데 왕이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만들어진 가들은 되게 많겠죠. 팀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원법은 유년칭원법이 기본이다. 중국식 칭원법인 유년칭원법을 썼고 이거 뭐 고려사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년칭호법이 좀 약간 보이긴 해요. 이건 태조, 그 다음에 중종, 인조 이런 게 풍년칭호법인데 어차피 태조는 이제 여기 조선 왕조를 건국했으니까 그런 거고 중종과 인조는 그 앞에 왕들이 쫓겨났죠. 연산군이나 강해군이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때 이제 풍년칭호법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록은 편년체고 보통 태종부터 해서 철종까지의 실록 25대까지만 인정하죠.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도 있어요. 근데 이 실록이 이제 만들어진 당시가 그 당시 일제 강점기죠. 그래서 일본인들 지시로 이왕직에서 편찬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조선왕조 실록하면 고종과 순종실록을 제외하고 태조에서 철종실록까지만 25대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일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태조, 철종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종묘에 묻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쫓겨난 왕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들은 이제 종묘에 안 묻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일기 형식이거든요. 연산군 일기, 뭐 강해군 일기. 예. 왜냐면 묘 자체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상군 일기라는 것도 있어요. 노상군은 단종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상군 일기라고 했다가 숙종 때 일명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숙종 때 단종이라는 묘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숙종 때 단종 대왕실록 이렇게 돼 있죠. 단종 대왕실록. 예. 이런 식이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종도 정종실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종이라는 친구가 묘가 숙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공정왕 대왕실록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개정이 일어나. 보통 조선왕조실록 객관적으로 쓰여졌다고 보지만 보여지고 있던 객관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또 뭐냐면 수정실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궐 전호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원본 파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때 1차, 2차 이렇게 했고 했는데 수정본이 있는데 이건 없고 지금 3차 수정본만 있는 게 있어요. 태조, 정종, 태종실록 이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개수실록은 아예 전에 있는 실록들을 아예 부인을 하고 새로 편찬한 거야. 그래서 현종 개수실록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종실록이 있는데 그 예전 실록을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수종실록을 덧댄 거죠.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선조 수종실록과 경종 수종실록이 있어요. 그래서 선조는 실록이 두 개가 있죠. 선조실록과 선조 수종실록. 경종은 경종실록과 경종수종실록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수종실록은 선조실록은 이제 누가 편찬했겠어요? 북인 세력들이 편찬했겠죠. 그다음 북인의 입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전쟁기이기 때문에 인조하기 때문에 사초가 많이 분실돼요. 그래갖고 이제 좀 부실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인조반정 후에 그 서인들 입장에서 이제 만든 게 선조 수종실록이야.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북인들의 실록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원본을. 그래서 비교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궐 전호가 있는데
이건 빠진 부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록 자체는 이제 임금이 보지 못해요,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좀 본 사람도 있긴 있어. 뭐 세종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당시 봤다고 이제 하는 소리도 있는데, 자,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국왕이 이제 실록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어 보려면 이제 보지 못하니까, 근데 국정자료로서 이제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록 중에 중요한 부분을 따로 편한 책이 있어요. 국주보감이라고. 그래서 국왕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보고 국정에 참여하려고 참고하려고 이제 국조보감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은 실록청을 했다. 춘추관 밑에 임시감청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관들이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없는 거를 쓰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자료가 있겠죠. 여러 자료들을 쓰이게 되는데, 일단 기본 자료는 이제 사관들이 쓴 데 있어요. 자, 거기 이제 사초하고 시정기가 있는데, 사초는 이제 다시 입지사초하고 가장사초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인사관들이 주로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이 있으면 옆에 두 명이 열심히 기록을 하죠. 하나는 승조원 주소가 기록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춘추관에 속하는 사관이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관이 옆에서 왕이 말한 걸 그대로 적은 것을 정의 그 입시사초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입시사초 일부는 이제 춘추관에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가 기억한 거 있죠. 기억하고 평가한 부분을 따로 작성을 해요. 이걸 사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입시사초 보건 그 춘추관에 이제 놔두고 따로 이제 와서 사론을 했는데, 왜냐면 일단은 왕이 보는 앞에서 평가를 할 수 없잖아. 신하도 평가할 수 없고, 빨리 얘기하는데 적기도 바쁘 죽겠는데 그거 평가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실록청에 이걸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제출하지 않고 뭐냐면 분실했거나 아니면 그 일부 파괴했거나 그러면 나중에 처벌을 받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실록청이 이제 입시사초와 이제 가장사초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만들죠. 그다음 춘추관에 이제 보면 이제 입시사초를 제출하면 춘추관에서 입시사초의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다시 정리해요. 이게 춘추관 일기야. 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각 관청마다 일기를 쓰거든요. 업무일지 같은 거, 업무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춘추관 일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정기라는 건 뭐냐면 왕의 동태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일반 간원들이나 이 사람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알기 위해서 그 일별로 입시사초, 춘추관 일기, 승조원 일기, 경영 일기, 간청 업무일지를 모아놔요. 그걸 또 원본로 또 모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3년마다 인쇄를 내요. 그래서 춘추관, 의정부, 외사부에 보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정기거든요. 주로 이렇게 이제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아니 연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을 하고 3년마다 인쇄를 해요. 예, 시정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초와 시정기가 기본 자료가 된다. 그 외에도 의정부 등록이라든지 그 의정부에 있는 이제 간청에 있는 간청 일기 있죠. 경영 일기, 승정원 일기. 이 승정원 일기는 예전에 따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그 기록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이제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승조원 일기는 그 뭐냐면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많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나중에 편찬 2차 사료적 역할을 하는데, 승조원 일기는 그때마다 편찬을 하기 때문에 1차 사료적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은 승조원 일기의 편집본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승조일기는 다 읽지 않고 조선 쪽 전기 때는 이제 분실됐고 인조 이후부터 있어요. 아직 계속 번역 중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보라고 해서 이거 교과서에 좀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간보 같은 거 있죠. 일종의 최초의 신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이런 걸 보조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개인 일기나 문집, 뭐 야사, 구전 이런 것도 있다. 그 가끔씩 야사나 구전으로 들어오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그다음에 나중에 조선후기 때는 이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일성록 이런 것도 있는데, 비변사 등록은 그 당시 이제 이후 중요한 거니까 이제 등록한 거 중종 때부터. 일성록은 이제 원래 정조의 그 세조 시기 때 이제 일기였죠. 근데 그 일기를 나중에 이제 뒤에 왕이 되고 나서 국가 공식자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일이 이제 왕의 동태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되게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왕이 정치에 직접 관여한 일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 왕에게 올린 건의서, 왕의 명령, 왕의 동정, 그다음에 경영에서 읽었던 책, 군사훈련, 뭐 백성에 대한 진율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냐면 귀중한 자료가 적혀 있다. 그리고 앞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2차 사주지만 일성동 1차 사주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고, 왕이 이제 어떤 국정 전반의 것들 다 적어놨기 때문에 19세기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성록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자체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냐면 보통 세 번에 거쳐서 만들죠. 초초본 만들고 그다음에 중초본, 정초본 이렇게 세 번에 거쳐 갖고 만들어.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그리고 이제 정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록을 이제 해서 금속알짜 내부를 해서 5대 사고를 보관하는데, 그 원판이었던 쓰여져 있는 이제 그 실록 내용은 나중에 세금전 가서 이게 없어지죠. 이게 다 물에 씻겨갖고 종이를 이제 재활용하고 다 붓을 먹을 빼가지고 없애고 금속알짜에다 씻어갖고 이제 인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초초본과 중초본은 말 잘못했네 제가. 정초본은 그대로 놔둬서 금속알짜 쓰고요. 예, 그래서 내부를 이제 놓고 정초본이 있고, 초초본과 중초본이 이제 뭐냐면 아까 세추 작업을 하셨어요. 세추 작업. 세금전 가서. 그래서 이제 종이를 재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초초본하고 중초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정초본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지금 운이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초초본과 중초본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해일기야. 강해일기는 초초와 중초가 만들다가 정초본은 만들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 이제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정료 그 병제호단도 터지고 이제 재정도 궁핍하고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초와 중초가 그대로 남아있다. 강해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초와 중초본을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그게 조선왕조실록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편집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초초본 같은 경우에는 강해군의 분조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초본에서는 강해군의 그 분조 활동이 빠졌어. 아마 이제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좀 그걸 집어넣으면 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초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해군이 안질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눈에 충혈을 이제 자주 익히는데, 중초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뭐냐면 강해군이 성까지 들어와서 자주 눈가에 붉게 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야.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꼭 객관적인 것들만 적어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있는 사실을 좀 뻥튀어갖고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부를 인쇄해서 5대 사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관하는 곳도 이제 임진왜란 전후가 좀 다르죠. 외란 이전에는 저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이렇게 4대 사고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4대 사고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외란 당시에 춘추관, 충주, 성주 이 사고들은 다 없앴어요. 불 다 없어졌고 전주 사고만 남았죠. 그래서 이걸 전주 사고를 묘항소로 옮겼어. 그래서 외란 때 이제 다시 이제 전주 사고를 있는 전주 무항사 사고분을, 그러니까 만이사 사고분을, 전주 사고분을 다시 인쇄를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불 만들어. 4불 만들어갖고 인쇄를 해가지고 춘추관은 이제 중앙에 두고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항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이제 산에다 보관했냐면
여기 성에다 보관하니까, 도시에다 보관하니까 침략을 받으면 불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춘추관을 제하고는 이렇게 그 5개 사고에서 보관했다. 4대 사고에서 5대 사고 보관을 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4불 인쇄했지만 이거는 5불 인쇄한 거죠. 그래서 이 만이산 사고가 상당 중요해. 이 전주 사고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춘추관 사고는 이간의 날이나 순조 때 화재에서 지금 없고요. 오대사 사고는 나중에 이제 동경대에 갔어. 동경대. 동경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때 강동대 지진이 일어나고 없어졌는데 제가 운이 좋게 오대사 사고 일부가 이제 지금 남아 있어요. 일부는 남아 있어. 왜냐 그때 동경대에서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들이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해서 몇 건은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태백산 사고는 규장과 옮겨졌다가 서울대 보관했다가 지금 정부 기록 보관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이산 사고 있죠. 이것도 정북사고 옮겨졌다, 구장과 옮겨졌다, 지금 서울대 도서관이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묘항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항실장 서가고 옮겨졌죠. 근데 이게 서울로 옮겨졌는데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 이게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겠어요? 예. 북한군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3부가 있어. 북한의 1부, 남한의 2부. 김일성 대학에 있는 것을 먼저 조선왕조실록이 번역이 됐고요. 북한에도 있어요. 이게 북한이 먼저 번역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조선왕조실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이 없으면 모든 기록을 다 찾아가지고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딱 실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 연구가 되게 편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보조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죠. 이 조선 전기 때 지도는 그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별로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홍해강리 역대국 지도 있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요게 이제 역사 기출은 안 나왔는데 지리에는 나왔거든요. 지리. 한길 보시면 이제 그 상권에 홍해강리 역대국 지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건 지금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일본에 있어요. 원래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도를 보면 이제 15세기 지도하고 16세기 지도가 좀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15세기 때는 행정이라든지 군사의 필요성 때문에 있고 중앙집권적 성격이 띠고 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실측적 요소가 많고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 지도를 잘 만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15세기 때는 이제 세계지가 그 동아시아 그 지도 있죠. 홍해강 역대국 지도. 이런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나름대로 정보가 많았어. 고려 말 때 이제 먼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국의 문화나 그 중동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지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도 15세기 성격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16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지도가 좀 약간 그 뭐냐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는 성격이 좀 달라지죠. 예. 그래서 행정 군사적 중앙집권적 성격보다는 약간 이제 뭐 간념적 성격이 있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 이제 여기 보면 15세기 지도에서 대표적인 지도가 홍해강리 역대국 지도죠. 이거 이름 명칭을 꼭 외워두세요. 홍해강리 역대국 지도.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당시의 세계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현존하는 조선의 최고의 세계 지도다. 예.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눈여볼 게 물론 중국 제일 컸죠. 근데 조선도 있고 물론 다른 나라도 이제 조금씩 좀 일본인데 나름대로 조금씩 그려졌죠.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 지도를 그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원나라 때 들어온 여러 가지 세계적 지도 그 있죠. 원나라 때 세계 지도나 그다음에 뭐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한반도 뭐 등등의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그런 지리적 지식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한국이나 중국이 좀 객관적으로 그려놓고 가장되게 그려놓고 일본 왜곡되게 그려졌죠.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뭐냐면 객관적이고 과학적 지도다. 음. 물론 왜곡도 좀 있지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크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이 있으나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원나라를 통해서 몽골족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원나라를 통해서. 예. 그렇지만 아메리카는 없다. 예. 자, 그래서 중화주의 세계 지식은 아직 매몰되지 않는 확대된 역사 세계 의식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 뭐 중화주의 세계관은 매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매몰되지 않을 뿐이지 중화주의 세계는 있어요. 중국 크게 그렸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크게 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6세기 지도처럼 그렇게 이제 그리지 않았다. 16세기 지도 보면 좀 약간 사대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면 지도에서 보면 뭐 세계 역사는 세계 여러 국가는 조그맣게 그려놓고 중국은 대빵 크게 나. 한국도 여기 조그맣게 그렸고 일본은 약간 있거나 점을 찍거나 아예 없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지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일 강리 역대국 지도 외워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지도가 있죠. 예. 그래서 세종 때 새로 편입된 북방 영토를 시치기해서 팔도들을 이제 제정을 했고 그 문종 세조 때 이제 창천과 양성제 군영 고조 인지를 사용해서 실측 지도를 이제 제작을 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거는 앞에 이제 동국지도의 설명이 아니라 팔도도하고 실측지도 그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 가와 나를 이제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 동국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조 때 만들어진 거고 조선 팔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반도 만주가 그려져 있고 뭐 요하와 흥령강 등이 강조됐다. 그래서 고려사 지지와 동국 여지슬람의 서문에 우리나라를 만리의 나라로 자랑하면서 만주를 미수국 지구로 생각했던 국토관념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전국의 오방색이라고 치해서 국토를 오행사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지도고 또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한 지휘서가 있죠. 네, 지휘서.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역교동 관련된 문제에서 이 지휘서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 지방사, 지역사 자료서 그 지휘서를 많이 사용했죠. 예. 자, 지휘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국 여지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보충한 신참 동국 여지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팔도 지휘지를 바탕으로 이제 그 성종 12년에 동국 여지슬람을 간행을 했고요. 거기에 노사신, 서거정, 양성지 뭐 이 같은 훈신 대신들이 편찬을 했다. 그래서 부국강조를 목표로 해서 국방과 경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수록됐고 조선을 만리대국으로 보고 만주를 미수복지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년의 지휘서기 때문에 9년의 위치와 역사 특산물을 자세하게 했지만 성종 때 만들어졌지만 공식적으로 그 뭐냐면 반포하지 않았고요. 이때 이제 좀 몇 년 뒤에 그 동국 여지슬람을 바탕으로 한 신참을 이제 동국 여지슬람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국 여지슬람을 이제 그 사림들이 이제 주로 보강을 한 거죠. 내용을 인문학적 내용을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동국 여지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훈신들이 좀 했기 때문에 좀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부국강병적 그리고 만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주가 없어지고 한반도 안에서만 국토를 이제 인식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성리학적 기준에 따라서 지방 9년의 역사 문화를 기록을 했고 그 외에 유력 성각이라든지 성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 성간들과 호자 전략을 비롯한 주요 인물의 일화 시인 문객들 그곳에 남긴 신문을 다소 수록됐다. 그러니까 약간 사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선종시대 때에 쓰여졌더라도 요거는 좀 자주적인데 반해서 요거는 좀 사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성종 때라도 이렇게 쓰여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좀 달리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천문학과 의학을 보죠. 예전에 한번 그 조선의 천문학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여기 기출 주제에 한번 나왔던 거야. 예.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천문학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농업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지금이야 달력이 있고 이제 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달력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그 뭐냐면 씨를 뿌리고 언제 걷는지 그걸 알아야 됐거든요. 그 절기 시기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걸 파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농업에 어떤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관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천인상응설이라는 게 있었죠. 하늘이 이제 왕의 어떤 정치를 보고 판단해서 상수원 징조와 제의를 내린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상 그 중국 왕이라든지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어떤 기미를 쫙 봐야 돼. 일식, 월식, 뭐 별자 이동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어떤 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하늘을 관찰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문도를 만들었어. 천문도는 하늘 별자리를 그려놓은 거야. 이게 천상 열차 분야 지도군요.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 또 수능에도 나왔어. 천상에 있는 별자리들을 기록을 한 거야. 별자리들. 이게 이제 태조 3년 때 그 천문도를 대리석에 사겨 넣었다거든요. 그 후에도 이제 여러 판도 있어요. 세종판도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새겨 넣었는데 처음에 태조 때 새겨 넣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언제 이제 됐냐면 태조가 이제 건국하고 나서 평양성에서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된 거야. 고구려 천문도가. 자, 그래서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했는데 고구려는 그 당시 천문학이 발달돼 있었거든요. 자, 이 고구려 천문도가 평양성에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조선왕조에서 입장일 때는 상당히 뭐냐면 좋은 정치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조선의 건국을 하늘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청상열차 분야지도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빠졌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외에도 앙불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잠깐만요.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기출에서 좀 풀어보죠. 앙불구와도 나오고 해시계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어요. 여기는요. 예. 제가 보고 좀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자 의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의학은 한약과 한약놀이 등장했다. 이 한약운동은 이제 고려 말기 때부터 등장을 했죠. 고려 말기 때, 아니 고려 중기 때인가요? 네. 그래서 고려 중기 때부터 해서 이제 한약 구급방 같은 거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약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약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것을 쓰자. 그래서 고려 말기 때 인구 증가의 한 원인 중에 이 한약 운동의 이제 보급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시대 때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종 때 한양 직성막 같은 것도 한약 운동에 이제 관련된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의방 유칩, 그다음에 태산유록, 신준 무온록인데 무온록은 이제 그 원나라 때 들어온 그죠? 원나라 그 검시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줄을 갖다 붙였어. 예. 그래서 이제 신준 무온록인데 보통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신준 무온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검시를 하죠. 예, 이거 외워두세요. 가끔씩 KBS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데서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글 창제를 보죠. 한글 창제는 그 예전에 97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이것도. 자, 그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거. 지배층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피지배층은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예. 그다음에 말과 글이 일치되지 않은 것을 불편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거고 조선의 한자음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예를 들어 뭐 대자 이렇게 쓰면 소자 쓰면 중국 애들 이걸 제가 중국 발음이 좀 그렇지만 아오 아오 샤오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인이. 대자를 듣고 샤오 이렇게 하면 듣기에 따라서 이걸 어떤 사람 소라고 할 수 있고 쇼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소라고 있지만 이걸 이제 샤오라고 읽을 때 쇼, 샤오, 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을 이제 발음을 낼 수 있어 한국어는. 그러면 글자 있는데도 음을 읽는데도 음독할 때도 되게 불편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쇼라고 읽고 이걸 샤오라고 읽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독할 때 기준음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 글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음을 정할 수가 없잖아.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소를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기준음을 적고 한글을 딱 적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배울 때부터 이거는 소군하고 음을 이제 작을 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한문 교육할 때도 필요해요. 한문 교육할 때도 요걸 이렇게 그냥 한문만 적어놓으면 읽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여기에다 한글에다가 뭐 대, 클 때, 작을 소, 두두왕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혼자도 독학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반자리들은 대부분 한글 모른다고 하는데 한글 되게 알아요. 한글 알아야지만 한문을 능숙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글하고 한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 이제 보기에 이제 페이 지배층을 도덕적 교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화가 쉽지가 않아. 글이 없으니까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자를 나는 한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물론 만들자마자 양반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주도를 누가 하냐? 이건 세종이 직접 만들었어요. 세종. 앞에서 얘기했죠. 그 한국 통일은 집현전학자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 세종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요. 집현전학자 중에 상당수 반대했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니까 채만이 같은 사람들이 왜 중국 글도 있는데 한자도 있는데 왜 한글 만드냐? 우리가 오랑캐가 똑같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종이 비밀리 자신의 왕자 공주를 데리고 이제 했던 거죠. 특히 세종은 이 왕자국을 정치에 많이 참여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이 사람들을 많이 정치에 참여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종친불사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문종이 죽고 나서 이제 단종으로 넘어갈 때 많이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수양대구나 안평대구나 왕자들에게 붙었겠죠. 파벌이 형성되고. 예. 자, 하여튼 그걸 이제 갖고 이제 이게 도와주면서 이제 세종이 완성돼서 훈민정음을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 집현전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세종이 친히 만든 거야. 세종이. 예. 그래서 훈민정음 활용이 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여러 가지 활용했는데 한자 발음은 우리나라는 바로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 운선을 만들었다.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읽을 때 쇼, 샤오, 샤오 뭐 이게 읽을 수 있잖아. 근데 기억을 하면 이제 각자니까 글자로서 이게 한글로 딱 속어 정해놓으면 이게 딱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표준 발음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동국정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문을 쓴 주요 서적을 한글 풀이해서 왕조의 위협을 알리거나 백성을 교화한 대상이었죠. 그 대표는 요비연천가 등등 있는데 농사직설 뭐 등등 있는데 이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초창기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불교 서적이에요. 그래서 세종이라든지 세조가 불교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성적들을 많이 만들었고 아직까지는 이 사대부대 반대 때문에 유교를 경전을 언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16세기 때 사림들이 언해를 하기 시작했죠. 교화를 시키려니까 뭐 알아들어야 교화를 시키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에게 국가 시책을 알리거나 행정 그 심을 이용했고, 그래서 이제 서리 채용 시험 때 훈민정음 시험을 봤다. 이 서리들도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봐놓고는 실제 그 공문서에서는 한글 거의 안 썼어요. 조사를 제외하고는 다 한문을 썼어. 한글 쓰면 뭔가 자기들하고 차별이 안 되는 것 같아. 일반 국민들하고. 그래서 한글 쓰면서 좀 우위를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가나 산문, 문학 창작 같은 훈민정음 있고 평민이나 부동자를 사용했고
양반들도 이거 사용했어요. 양반들도 한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한글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예. 왜냐면 한글을 이제 알아야지 독학을 할 수 있고 음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서와 무기 제작에도 이용했다. 한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진족도 알고 일본 애들도 알고 중국 애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한글 잘 모르잖아. 물론 지금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래서 국가 기밀 문서나 병서 무기 같은 것도 이제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 이제 뭐냐면 한글 써서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 활용 관련된 내용을 좀 외워두세요. 예, 암기에 필요 있어. 근데 이제 활용의 한계를 보면 대개 이제 지배층 문자였던 한문을 보존하는 데 그쳤고 주로 이제 궁중의 비빈이나 양반집 부녀자들이 사용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창제의 의의는 뭐 이건 좀 주관적이겠죠. 일반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항유하고 민족 문화 발전을 보존하고 유목 문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앞에 이제 그 한문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지편전학자가 세종이다. 그러니까 세종이란 그 한 사람이 주도해서 과학적으로 독자적인 문자를 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해양을 보죠. 조선시대 해양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뭐 이렇게 17, 18세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좀 사진이 없거든요. 엄밀히 사진 보고 이제 했는데 다음 판은 제가 사진을 집어넣긴 하겠는데 여기 이제 그 학능문 같은 데서 사진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능문 보시면 이제 풀어보시면 그 조선시대 해와 관련된다고 해서 나올 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림 자료가.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여기. 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는 70번이에요. 세 번째 인증번호 70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그 조선시대 해화사를 4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5식이죠. 17세기, 18세기, 19세기 5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5세기를 이제 볼게요. 15세기. 자, 이 15세기 고려 초기 때 이제 시기죠. 그래서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16세기도 마찬가지만 하오나와 문인화가 있어. 하오나는 뭐냐면 도화선에 소속된 전문적인 하원이 그린 그림이야. 예, 문인화는 그 당시 관료나 문인들이 취미삼아 그린 그림이 그 문인화거든요. 좀 기풍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원화는 이제 궁중인 그 전문적인 그 도화소에 속했던 전문적인 하원이 대개 궁중에 있는 사람이나 중신들 초상 또 왕의 초상을 그리거나 또 산수화를 그려서 이제 올리는데 이것을 이제 하원화라고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원화가 뭐냐면 몽유도운도죠. 몽유도운도. 예. 그래서 몽유도운도는 안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꿈속에 봤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안평대군이 그 꿈속에 그린 그림을 봤던 것을 얘기해주고 그걸 듣고 안견이 그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진경은 아니에요. 진경은 일종의 판타지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송의 원체 호풍이 반영됐고 구체적으로 내가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신선이 거주하는 이상세계를 낭만적으로 모살냈다. 그래서 구두가 웅장하고 필지가 씩씩하여 풍경을 보는 이를 압도시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오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문화 산수화를 좀 그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인화는 이제 앞에서 관료와 문인들의 선비 그림들인데 대표적인 문인화가 그 당시 고상 간수도가 있어요. 고상 간수도.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상 간수도는 좀 약간 이제 사람이 누워 있어. 선비가 이제 수면을 쫙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에 이제 잠겨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어떤 내면 세계를 파악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지만 강희맹의 독조도가 있어. 독조.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 산수화 이런 것들인데 그 조선시대 때 사대부는 이 소나무와 대나무를 되게 좋아해. 예.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조가 있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소나무가 한결같잖아. 한결같다 해갖고 소나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리는 거를. 하여튼 15세기 때 학풍의 특징은 고상한 생활 철학을 발휘했고 필치가 심차고 구상이 간결하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북송하원의 원체 학풍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후에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미세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일본을 건너간 이수문이나 문청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미세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조선은 이제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죠. 예. 16세기 이제 보자. 16세기 특징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보여. 그래서 자연 속의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개성 있는 학풍도 있고요. 강한 필지의 산수화도 있고 사군자도 있고 정신세계인이 표현하는 사군자도 있고 자 안견류의 하풍도 계승됐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오나와 이제 문이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하오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제는 이제 그 노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노비 출신이고 이 사람은 이제 궁중에 16세기 때 도화선에서 활약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좀 약간 이제 좀 못 배워서 그런지 좀 많이 그런지 좀 약간 편견이지만 좀 약간 뭐냐면 모방적인 작품들 많은 중국의 그 작품들을 좀 많이 뭐냐면 모방을 했어. 그래서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학풍 개발보다는 예술성보다는 중국의 학풍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작품들 모방한 것들이 되게 많다. 기계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화보울도가 대표적인 거지. 송화보울도는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마 중국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짝퉁 이런 느낌인데 바이틈의 뿌리를 받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 늙은 소나무를 통해 강인한 정신과 기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소나무를 상당히 강조했다. 양발 사대부 나라의 그 유교를 내세웠던 그 사대부 나라고 유교를 했던 조선은 소나무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문인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조선 고유의 색을 이제 선도했다고 이제 통되는데 되게 이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점 그다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이야 어머니였던 그 신사임당이 이제 초충도가 있죠. 풀과 벌레를 소박하게 묘사한 게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절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세 사람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냐? 3절은 그 중국의 일본의 그림처럼 화려한 모사에 힘쓰지 않고요. 강렬하고 심 있는 필지로 대나무나 포도, 매화 같은 고상한 정서를 추구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넘어가자. 17세기. 자, 17세기 때는 이제 그 말에 남종화가 전해졌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신상정, 강세한, 그다음에 김명국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명국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 사단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달마도나 뭐 이런 것들 영향을 줬다고 하고 18세기를 보죠. 18세기 때는 좀 기억할 만한 진경산수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다시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뭐가 들어가면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배경이 명청 교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명예 정통이 없어지고 청나라 오랑캐니까 정통이 안 가고 여기에 이제 중화의 정통이 왔다. 조선에. 그래서 조선 중화주의가 확산이 되는데 조선 중화주의를 잘 반영하는 학풍이 진경산수화야. 진경산수화는 그 전까지 산수화는 대부분 중국 작품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판타지물을 그렸거든. 근데 이제 이때는 우리나라의 풍토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두고 거기에 산수를 두고 우리나라 모습을 보고 직접 그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진경산수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AI의 토착과 조선주의 종화주의를 반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상적 배경을 보면 조선 후기의 사상계를 주도했던 성리학의 조선화 형상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진경산수의 개척자라고 하죠. 이황 제색도나 금강정도, 금강산과 이황산을 그렸던 건데 요거 좀 찾아서 보세요. 이거 한능검에 나왔더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 김홍도에도 영향을 주죠. 진경선수가 완성을 했다. 김홍동은 풍속화가도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은 하원화에 속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그 정조의 총애를 받고 풍속화를 많이 그렸어. 그래서 풍속화를 보고 이제 정조가 이제 국정 자료 삼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의계와 국방 지도 제작의 하원들이 우수 우리의 산술 개성 있게 학풍을 발전했다. 자, 의계라는 것은 뭐냐면 왕실에서 어떤 그 제사라든지 의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왕의 즉위식이나 그다음 제사나 장례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을 다 그림으로 남아서 그렸어요. 이게 의계야. 자, 그래서 그게 의계가 이제 좀 약간 뭐하고 연결되냐면 외교장과 도서가 있죠. 이 외교장 도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많이 들어온 그 중에 위계가 있어. 왕실 어담용 위계가 있거든요. 왕이 보는 의계가 있어요. 이 어담용 의계에 외교장과 도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많이 들어왔겠는데 하여튼 이게 어담용 의계가 그 의계다. 왕실의 어떤 그 제사나 결혼식이나 왕실의 여러 가지 행사들, 국가적 행사를 직접 와서 그렸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어담용 의계가 있고 분상용 의계가 있어요. 분상용 의계는 일반 관료들이 보는 거고 신부주 차원에서 어담용 의계는 왕이 보는 거죠. 당연히 이게 더 잘 그렸겠죠. 예, 분출도 잘 돼 있고. 근데 이걸 외교장각에 보관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병이양 때 약탈해 간 거야.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은 뭐 김홍도, 정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풍속화로서 이제 김홍도 있고 신윤복 같은 사람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저 뭐냐면 약간 이제 그 새끼 뭐랄까 한국판 포르노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그렸던 남녀간에 관련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세기 들어가면 좀 복고적인 학풍이 들어와. 약간 이제 세도 정치기 이제 시기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학풍이 쇠퇴하고 서울 도시의 번영과 서울 양반의 귀족적 취향을 반영해서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해서 복구적인 어떤 예전 학풍들이 돌아간다. 그래서 김정희의 이제 난초나 세안도, 정기 뭐 신의의 대나무, 대원군이 난초를 많이 그렸다고요. 난초도 이렇게 난을 치는다고 하죠. 보통 그린다보다 친다는 건데 이게 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 정신 상태가 어떤가요? 자, 엉망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태안도가 나. 태안도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등금에서. 예, 한등금에서 나왔는데 이 세안금이 이제 그 김정희가 이제 제주도 유배 갔을 때 그린 거거든요. 소나무 한겨울에 꽃이 써 있는 소나무를 보고 꽂혀갖고 그 뭐냐면 킹 받았다 하죠. 요즘 말 애들은 킹 받아갖고 세안대를 그린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사대부의 지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중국에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중국 지인들에게 이제 돌려보게 했죠. 그래서 지인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막 열심히 써줬어. 지금도 이제 뭐 글 같은 거 보면 그 댓글 쓰잖아요. 그래서 세안도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지인들 그 중국 지인들 댓글들이 막 달려 있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세안도인데 요거는 이제 복고적 학풍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문인환호에도 하원하나로서 김등식, 장승업, 김수철, 이재관, 뭐 이희문, 장주영 같은 있는데 장승업은 좀 유명하죠. 예전에 이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예,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술과 여자가 있어요. 그림이 그린다는 이런 인물이 장승업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승업은 하원하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원이 있었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잠깐 일을 했죠. 근데 한 달 일했나? 한 달 일하지도 않았어. 그냥 잠깐 있다가 때려치고 나와버렸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이거 다 끝났는데 약간 이제 도자기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세기 때 분청사기가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분청사기는 청자의 백토를 시사한 거라고요. 제가 뭐 그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게다가 이제 16세기 때 백자가 등장했어요. 16세기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살인들의 어떤 숭배의 고상함을 이제 추구하는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백자는 뭐 살인들의 어떤 그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술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설명만 할게요.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15세기 때 대표적인 이제 건축 양식들은 다포 양식이 그 당시 유행했다고요. 왜냐하면 궁궐 같은 것들 많이 짓잖아요. 근데 큰 궁궐을 올리려면 주심표 양식보다 다포식이 이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남대문, 창덕궁의 뭐 영조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포 양식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기에서 그때 이제 세조가 이제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경충사실 10층 석탑 남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들었다.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원각사 10층 석탑. 음. 그리고 이제 있고 16세기 들어가면 주로 이제 그 건축 양식이 서원 중심으로 이제 발달돼. 근데 이 서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원 양식이야. 절 있죠. 절 보면 가람 양식 있잖아요. 가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람 양식에 영향을 줬다. 서원이 서원 그 건물들이. 그래갖고 이제 정자 건축 있고 사원 그 가람 방식으로 배치 양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대표적인 이제 서원들 보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경주에 가 보면 뭐가 옥산서원 있죠. 옥산서원 이현적이 이제 모시는 사당인데 요건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예. 원료 삼국사기. 지금 삼국사기 판본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이 중종 때 판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성판을 기준으로 해요. 완본을. 단편적인 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완본 자체가 삼국사기 완본이 중종 때 그 본인데 요게 이제 옥산서원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10년 전 기출 문제.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 있죠. 누굴 모시는 서원이죠? 이양을 모시는 서원이죠. 예. 그다음 파주에 가보면 자원서원이 있어. 자원서원은 누굴 모시는 서원이에요? 이를 모시는 서원이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뒤에 있지만 17세기 때 이제 좀 같이 하죠 그냥. 예. 17세기 때는 좀 특이하게 뭐냐면 불교 양식 건축 중심이야. 원래 이제 조선은 사대부 나는데 이때는 불교 건축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가 지위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갖고 또 양반 지지층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불교 건축 양식들 보면 닫힌 건물이 되게 많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2층 이상은 안 짓죠. 근데 여기 2층 이상 건물이 되게 많아. 닫힌 건물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한능금에서 나왔던 법주사 팔상전 있어요. 그다음에 금산산 미륵전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다음에 서울의 종로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불타 없어지고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새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18세기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사원 건축이 훨씬 더 또 많아지고요. 더 화려해지죠. 아마 이제 그때 부상대교들 같은 거를 불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비슷해요. 유럽도 중세 말기 같으면 고딕 양식 같은 12세기 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했던 상공업자들, 부유자들이 이제 지원을 받았고 화려한 이제 건축 양식을 만들었잖아. 네. 그 교회들 만들었죠.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 유명한 거 있죠. 뒤에 얘기할 때 수원 화성이 그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동양식 양식과 서양식 양식을 합쳐놓어서 총포효 무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 종합 계획 도시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정조할 때. 그 외에도 뭐 평양의 대동문, 불국사 대웅정, 그다음 논산의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다음 19세기 때는 이제 왕권 강화 측면에서 만든 게 있죠. 유명한 흥성대공 때 만든 경복궁이죠. 경복궁은 그 임진왜란 때 불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좀 그때 강해군 때 궁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강해군이 좀 약간 미신을 믿어갖고 경복궁을 준공을 안 했어. 내버려뒀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 갔다가 흥성대원군 때 이게 다시 준건된 거야. 흥성대원. 근데 이때 준건된 그 경복궁은 크기가 원래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경복궁 있죠? 요거보다 대여섯 배 더 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경복궁의 긍정정이나 경혜궁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경복궁이 이제 많이 또 건물이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이 됐죠.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만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 예. 다음 시간대는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부터 5월 달부터는 진도를 또 빨리 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보강을 할 거예요. 예, 두 타임씩 저녁 때. 예, 그게 알아두시고요. 오늘 강의 듣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